대한민국 한 해 실종 신고 건수는 7만에서 8만 건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누르시고 꼭 공유해 주세요. 2001년 5월 18일 새벽 5시 반, 충남 공주의 작은 마을에 아침 안개가 깔렸습니다. 김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이불을 개었죠.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 박상훈을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52세의 김정숙은 평범한 주부였어요.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고 남편과 단둘이 사는 삶이 5년째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오시면 눈을 떴어요. 잠이 많지 않았죠. 아니, 정확히는 잠들기가 두려웠습니다. 거실로 나온 김정숙은 부엌 식탁 위에 쪽지를 꺼내 놓았어요. 미리 써둔 것이었습니다. 오후엔 친구 영희 만나고 올게. 저녁은 냉장고 반찬 데워 먹어. 쪽지를 내려놓는 김정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주방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어요. 자신 명의의 통장이었죠. 그 안에는 10년간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700만 원. 생활비를 아껴 모은 전부였어요. 김정숙은 등산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회색 바람막이 점퍼에 검은색 등산 바지, 운동화까지. 그는 이 옷차림으로 동네 사람들 눈에 자주 띄었어요. 건강관리에 철저한 사람, 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김정숙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15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어요. 낡은 소파, 얼룩진 벽지, 텔레비전 위에 쌓인 먼지. 이 공간에서 그는 26년을 살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김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일까요? 두려움일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10년 된 소나타였어요. 남편이 퇴근용으로 쓰는 차였지만 가끔 김정숙도 몰았죠.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계룡산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김정숙은 라디오를 틀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운전했죠. 머릿속으론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6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요. 26의 김정숙은 예뻤습니다. 박상훈은 공무원 시험에 막 합격한 청년이었죠. 부모님은 좋은 혼처라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박상훈은 술을 마시면 변했어요.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때로는 김정숙의 팔을 비틀었죠. 다음 날 아침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출근했습니다. 김정숙은 참았어요.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이혼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20년을 견뎠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난 뒤 김정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52년을 살았는데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런 질문들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계룡산 입구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6시 20분이었어요.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일 새벽이라 등산객도 없었죠. 김정숙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안개가 산자락을 덮고 있었어요. 새소리만 들렸죠. 그는 가방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조수석에 그대로 뒀어요. 운전석 문을 잠그고 김정숙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산로가 아니라 주차장 뒤편 숲길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었죠. 30분쯤 걸었을까요? 김정숙은 나무 밑에 앉아 숨을 고르며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700만 원. 이 돈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작은 고시원이라도 얻어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52세의 학력도 경력도 없는 여자가 혼자 살 수 있을까? 남편이 찾아내면 어떡하지?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김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결심을 흔들면 안 됐죠. 그날 오후 3시 박상우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아무 기척이 없었죠. 식탁 위에 쪽지를 발견한 박상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친구 만나러 간 거겠지 싶었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죠. 저녁 7시가 넘었습니다. 김정숙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8시, 9시가 지났죠. 박상우는 그제야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어요. 정확히는 전원이 꺼진 상태였죠. 밤 10시 박상우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숙은 한 번도 이렇게 늦은 적이 없었어요. 연락도 없이 밤늦게까지 집을 비운 적이 없었죠. 다음 날 아침 김정숙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상우는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실종 신고였죠. 경찰은 김정숙의 차량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곧 계룡산 등산로 입구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했죠. 차문은 잠겨 있었어요. 조수석에는 휴대폰과 등산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대가 출동했어요. 3일간 계룡산 일대를 수색했죠. 헬리콥터까지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김정숙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계룡산 실종 미스터리, 52세 주부 흔적 없이 사라져. 기사가 쏟아졌죠. 방송에서도 보도했습니다. 박상우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제발 돌아와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사하기만 바랍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동정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불쌍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정숙이 왜 떠나려 했는지, 그 산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진실은 15년 동안 땅속 깊이 묻혀 있을 운명이었죠. 그날 이후 김정숙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시체도 단서도 없었어요. 그저 안개처럼 증발해버린 것처럼 보였죠. 계룡산의 새벽 안개는 오늘도 똑같이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그 안개 속 어딘가에 묻힌 비밀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2001년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김정숙 실종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졌어요. 처음 한 달간은 뉴스에 자주 나왔죠. 하지만 단서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터지면서 언론의 관심도 옮겨갔어요. 박상우는 실종 신고 후 3개월간 휴직했습니다. 충격이 크다는 이유였어요. 동료들은 그를 걱정했죠.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상훈아, 너무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정숙이가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야. 기다려봐. 박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보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는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아내를 그리워하는 슬픈 남자였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박상우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눈물도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 짜내는 것뿐이었어요. 2004년 박상우는 공주시청 환경과에 복직했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를 대했죠. 아내 이야기는 누구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박상우는 성실하게 일했어요. 지각 한 번 없었고 상사의 지시를 잘 따랐죠. 점심시간에는 혼자 식사했습니다.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박 과장님은 아직도 힘드신가 봐. 그럴 만도 하지. 아내가 그렇게 사라졌는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상우는 그 시선들을 알았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오히려 좋았습니다. 동정받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박상우는 계룡산 인근의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2005년 봄이었어요. 아파트를 정리하고 작은 집을 샀죠. 마당이 딸린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왜 굳이 저런 외진 곳으로 가실까? 아마 아내 생각이 많이 나서 그런가 봐. 추억이 있는 곳을 떠나고 싶었겠지. 동네 사람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상우는 이삿짐을 정리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새 집의 뒷마당은 넓었습니다. 20평쯤 됐어요. 잡초가 무성했죠. 박상우는 주말마다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삽으로 흙을 파고 잡초를 뽑고 새로운 흙을 덮었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담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정원 가꾸시나 봐요? 네, 꽃이라도 좀 심으려고요. 좋네요. 마음도 좀 달래지시겠어요. 박상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삽을 쥔 손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땀이 흘렀죠. 5월의 햇살은 따가웠어요. 매년 5월이 되면 박상우는 뒷마당 한쪽을 갈아엎었습니다. 같은 자리였어요. 정원 모퉁이 담벼락 바로 앞쪽이었죠. 흙을 파내고 새 흙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꽃을 심었어요. 노란색 금자나였습니다. 매년 같은 꽃이었어요. 박상우는 그 꽃들에 물을 주고 정성껏 키웠죠. 여름이면 꽃이 활짝 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매년 같은 자리만 갈아엎을까? 다른 곳에도 꽃을 심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2010년 어느 날 옆집 남자가 담을 넘어다 보며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그 자리만 매년 파시네요? 박상우는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죠. 아, 그게 햇볕이 제일 잘 드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꽃이 제일 잘 자라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 꽃 이름이 뭐예요? 금자나요. 제 아내가 좋아하던 꽃입니다. 옆집 남자는 숙연해졌어요. 실종된 아내를 그리워하며 꽃을 심는 남편. 애틋한 이야기였죠. 참 대단하십니다. 아직도 사모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박상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는 척했어요. 실제로는 웃음이 나올 것 같아서 참는 거였죠. 사무실 책상 위에는 김정숙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 사진이었어요. 액자는 항상 깨끗했죠.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박상훈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렇게 아내 사진을 아직도 모시고 계시네. 10년이 넘었는데도 말이야. 정말 지극하신 분이야. 박상훈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부러 들리게 말하는 거였어요. 박상훈은 서류를 보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사진 속 김정숙은 웃고 있었습니다. 26년 전 결혼식 날의 미소였어요. 순진하고 행복해 보였죠.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박상훈은 가끔 그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이었을까요? 박상훈의 얼굴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2012년 봄 동네 부녀회에서 꽃축제를 열었어요. 각 집에서 기른 꽃을 가져와 전시하는 행사였죠. 박상훈도 초대받았습니다. 박 선생님, 그 예쁜 금자나 좀 가져오세요. 박상훈은 난색을 표했어요. 제 꽃은 별로 안 예뻐서요. 아니에요. 매년 보는데 정말 예쁘던데요. 꼭 좀 가져오세요. 결국 박상훈은 금자나 몇 송이를 잘라 가져갔습니다. 행사장에서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와, 색깔이 정말 곱네요. 어떻게 키우시면 이렇게 예쁘게 피어요? 박상훈은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그냥 정성껏 키웠을 뿐이에요. 한 할머니가
꽃 냄새를 맡다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이 꽃에서 흙 냄새가 많이 나네요. 그래요? 어제 흙을 갈아줘서 그런가 봅니다. 아니, 그런 흙 냄새가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한 냄새 같은데. 박상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꿨어요. 아, 제가 퇴비를 많이 써서 그럴 겁니다. 유기농으로 키우거든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그 냄새가 뭐였을까? 흙 냄새 같으면서도 묘하게 불편한 느낌이었죠. 며칠 후면 잊어버렸지만요. 박상우는 15년간 조용히 살았습니다. 사건 사고 없이 평범한 공무원으로 지냈어요. 주말이면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죠. 술도 적당히 마셨고 이웃들과도 적당히 어울렸습니다. 완벽한 일상이었어요. 아내를 잃은 남편의 고독한 삶. 사람들이 보기엔 그랬죠. 하지만 매년 5월만 되면 박상우는 바빠졌습니다. 뒷마당으로 나가 같은 자리를 팠어요. 삼날이 흙을 파헤칠 때마다 묘한 냄새가 올라왔죠. 습하고 텁텁한 냄새였습니다. 박상우는 마스크를 쓰고 작업했어요. 혹시 누가 볼까봐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했죠. 새 흙을 덮고 다시 금자나를 심었습니다. 노란 꽃들은 매년 피어났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무엇을 딛고 자라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2015년 겨울, 박상우는 60세가 됐습니다. 퇴직을 1년 앞둔 나이였어요. 동료들이 조기 퇴직을 권했죠. 박 과장님, 이제 쉬시는 게 어때요? 연금도 나오고. 아직 건강한데 괜찮습니다. 1년만 더 다닐게요. 박상우는 정년까지 다니고 싶었어요.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안전했죠. 혼자 집에만 있으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었어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도 많이 왔어요. 박상우는 뒷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15년이 지났어요. 이제 아무도 김정숙을 기억하지 않았죠. 실종 사건도 완전히 잊혔습니다. 박상우는 안전했어요. 완벽하게 성공한 거였죠. 하지만 박상우는 몰랐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땅 속에 묻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2016년 여름 박상훈의 평온한 일상은 산산조각날 운명이었습니다. 2016년 7월 12일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공주 지역에는 연일 폭우가 쏟아졌어요. 하루에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죠. 도로가 물에 잠기고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박상우는 출근길에 발이 묶였어요. 시청 앞 도로가 침수됐거든요. 차량 통행이 막혔습니다. 박상우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기다렸어요. 공주 시내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못 갈 것 같았어요. 유턴해서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빗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우르릉 천둥 소리도 들렸죠. 박상우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뒷마당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였죠. 박상우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뒷마당 담벼락이 보였어요. 담벼락 일부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벽돌이 무너지며 흙더미가 쏟아져 나왔어요. 박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젠장. 박상훈은 급히 우비를 걸치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어요. 발밑이 질척거렸죠. 무너진 담벼락을 보는 순간 박상훈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담밑 흙이 패여 있었어요.
빗물에 씻겨 내려간 거였죠. 그리고 그 자리, 바로 금잔화를 심던 곳이었습니다. 박상우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손으로 흙을 파헤쳤죠. 다행히 아직 깊이 패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는 계속 쏟아졌어요. 시간이 지나면 더 깊이 파일 게 뻔했죠. 빨리 막아야 해. 박상우는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비닐을 꺼내고 벽돌을 챙겼어요. 다시 뒷마당으로 나와 무너진 자리를 막기 시작했죠. 하지만 빗물은 거셌습니다. 박상훈이 막는 속도보다 무너지는 속도가 빨랐어요. 땀과 빗물이 범벅이 됐죠. 제발, 제발. 박상훈은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공포였죠. 며칠 후 비는 그쳤습니다. 공주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어요. 박상훈의 집 담벼락도 복구가 필요했죠. 7월 18일 복구업체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담벼락 완전히 새로 쌓아야 할 것 같은데요. 기초부터 다시 해야 해요. 박상훈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냥 무너진 부분만 고치면 안 될까요? 그럼 또 무너져요. 기초가 약해진 상태라. 박상훈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보일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작업해 주세요. 네, 내일 인부들 데리고 올게요. 다음 날 아침 8시 인부 3명이 왔습니다. 중년 남자 둘과 젊은 남자 하나였어요. 박상우는 현관에서 그들을 지켜봤죠. 인부들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주변 흙을 파내기 시작했어요. 박상우는 출근 준비를 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나 출근합니다. 작업 끝나면 연락 주세요. 네, 그러세요. 박상우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하지만 출발하지 않았죠. 백미러로 집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박상우는 결국 차에서 내렸어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죠. 아, 서류를 깜빡했네요. 금방 나올게요. 박상우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으로 뒷마당이 내려다 보였어요. 인부들이 열심히 흙을 파고 있었죠. 오전 11시쯤 젊은 인부가 삽질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삼날 끝에 뭔가 걸렸어요. 흰색이었죠. 인부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치웠습니다. 천 조각이 나왔어요. 낡고 누렇게 변한 천이었죠. 인부가 천을 들어 올렸습니다. 으악! 비명이 터졌어요. 천 안에서 뭔가 굴러떨어졌죠. 둥근 형체였습니다. 두개골이었어요. 다른 인부들이 달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사람 뼈 같은데요? 세 사람은 뒤로 물러났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2층 창문에서 박상우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끝났어. 박상우는 중얼거렸습니다. 15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인부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차 2대가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장을 봉쇄했죠. 박상우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집주인 박상훈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뒷마당에서 유골이 발견됐는데요.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박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정은 놀란 듯 했어요. 연기였죠. 유골이요? 말도 안 돼요. 제가 10년 넘게 여기 살았는데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그럼 이 집 사시기 전부터 묻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경찰은 박상훈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뒷마당은 완전히 봉쇄됐죠.
감식반이 도착해 유골을 수습했습니다. 유골은 여성의 것으로 추정됐어요. 작은 뼈 조각들이 천에 쌓여 있었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어요. 유골의 주인은 김정숙이었습니다. 15년 전 계룡산에서 실종된 바로 그 여자였죠. 경찰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실종 사건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용의자는 명확했죠. 남편 박상훈이었습니다. 7월 27일 경찰은 박상훈을 소환했어요. 참고인 조사 명목이었죠. 박상훈은 침착하게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상훈 씨, 댁 뒷마당에서 발견된 유골이 부인 김정숙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상훈은 눈을 크게 떴어요. 놀란 표정을 지었죠. 뭐라고요? 제 아내라고요? 네, DNA 검사 결과 확실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박상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속지 않았어요. 박 씨,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부인을 죽인 게 당신 아닙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제 아내를 15년간 찾아 헤맸어요. 어떻게 제가 죽였다는 겁니까? 그럼 부인 시신이 어떻게 당신 집 마당에 묻혀 있는 겁니까? 모릅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박상훈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죠. 다음 날 경찰은 박상훈의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옷장, 서랍, 창고까지 모두 뒤졌어요. 창고 구석에서 낡은 공구함이 나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경찰관이 공구함을 열었죠. 안에는 망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녹슬고 낡은 망치였어요. 그리고 자루 부분에 갈색 얼룩이 있었죠. 이거 혈흔 같은데요. 감식팀이 망치를 수거했습니다. 자세히 조사한 결과 마른 혈흔이 맞았어요. 그리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발견됐죠. DNA 검사 결과 김정숙의 것이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어요. 박상훈은 이 망치로 아내를 살해했던 겁니다. 7월 30일 박상훈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됐어요. 이번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죠. 물증이 너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박상훈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조사실에서 담담하게 말했죠. 변호사 선임하겠습니다. 형사가 책상을 쳤습니다. 박상훈 씨, 당신 15년 동안 부인 시신 위에서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박상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어요.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15년 전 실종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거였죠. 실종 주부, 남편 집 뒷마당에서 발견. 15년간 시신 위에 꽃을 심은 남편. 기사가 쏟아졌어요.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박상훈의 동료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아내 사진을 매일 보고 살았잖아. 연기였던 거야?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매년 꽃 심던 게 그런 의미였어? 소름 끼쳐. 우리가 15년 동안 속은 거야. 박상훈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와만 면담했죠. 뒷마당의 금잔화는 모두 뽑혀졌습니다. 경찰이 증거로 수거했어요. 노란 꽃잎들이 검은 비닐봉지에 담겼죠. 15년 동안 피어났던 꽃들이었습니다. 그 뿌리 아래 무엇이 있었는지 모른 채로요. 2016년 8월 5일 박상훈은 구치소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쬐었어요.
맞은편에는 검사 1명과 형사 2명이 앉아 있었죠. 박상훈 씨, 이제 그만 털어놓으시죠. 증거는 충분합니다. 검사가 서류 뭉치를 책상에 놓았어요. DNA 검사 결과, 망치 감식 보고서, 현장 사진들이었죠. 박상훈은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할 말 있으시면 하세요. 박상훈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고였습니다. 사고요? 네, 제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형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박상훈은 눈을 감았어요.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죠. 2001년 5월 18일 저녁이었습니다. 박상훈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어요. 김정숙이 집에 없다는 걸 알았죠. 쪽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박상훈은 알고 있었어요. 김정숙이 친구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는 걸요. 사실 박상훈은 한 달 전부터 아내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몰래 통장을 확인하고 옷을 챙기고 전화 통화를 숨기고 박상훈은 김정숙의 가방을 뒤졌었죠. 거기서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고시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날 버리고 떠나려는 거야? 박상훈은 분노했습니다. 26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떠난다고요. 자기만 편하게 도망가려는 거였죠. 그날 박상훈은 김정숙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김정숙은 오후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8시가 지났죠. 밤 9시쯤 전화벨이 울렸어요. 김정숙이었습니다. 여보, 나 좀 늦을 것 같아. 어디야? 친구 집에 있어. 오늘 여기서 자고 갈게. 박상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소 알려줘. 내가 데리러 갈게. 아니야, 괜찮아. 내일 아침에 갈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박상훈은 휴대폰을 던졌죠. 벽에 부딪혀 액정이 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김정숙이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죠. 박상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김정숙은 억지로 웃었어요. 박상훈은 일어섰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친구 영이네. 거짓말. 김정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박상훈이 다가왔죠. 넌 도망가려고 했지? 무슨 소리야? 통장도 챙기고 집도 알아보고 날 버리고 떠나려고 한 거잖아. 김정숙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어요. 맞아. 나 떠날 거야. 박상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더 이상 못 살겠어. 당신이랑은 26년을 살았는데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26년 참았어. 이제 그만 살고 싶어? 박상훈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나 없이 어떻게 살려고? 돈도 없고 일도 못하는 주제에. 그래도 떠날 거야. 여기보단 나아. 김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확고했죠. 박상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참았던 감정들이 폭발했죠. 내가 날 떠나? 감히? 박상훈이 김정숙의 팔을 잡았어요. 세게 비틀었습니다. 김정숙이 비명을 질렀죠. 아파. 나 줘. 가만 있어. 둘은 몸싸움을 했습니다. 김정숙이 박상훈을 밀쳤어요. 박상훈은 비틀거렸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박상훈은 부엌으로 갔어요. 식탁 위에 공구함이 있었죠. 전날 수도꼭지 수리하려고 꺼내둔 거였습니다. 공구함 안에서 망치를 꺼냈어요. 손에 쥐는 순간 이성이 끊어졌죠. 박상훈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김정숙은 현관 쪽으로 도망가려 했어요. 박상훈이 뛰어갔습니다.
김정숙의 머리를 잡아 끌었어요. 그리고 망치를 휘둘렀죠.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김정숙이 쓰러졌어요. 바닥에 피가 흘렀죠. 박상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망치를 내려다봤어요. 피가 묻어 있었죠. 정수가?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정숙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박상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정숙의 몸을 흔들었죠. 야, 일어나봐. 정수가. 하지만 김정숙은 숨을 쉬지 않았어요. 눈은 감겨 있었고 맥박도 뛰지 않았습니다. 죽은 거였어요. 박상우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시계를 봤죠. 오전 8시였습니다. 어떡하지? 박상우는 일어섰어요. 집안을 돌아다니며 생각했죠.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도망가야 할까? 하지만 박상우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숨기기로 한 거였어요. 박상우는 김정숙의 시신을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뒷마당으로 끌고 나갔죠. 담벼락 구석, 나무 밑이었어요. 삽을 들고 땅을 팠습니다. 깊이 파들어갔어요. 팔이 아팠고 땀이 흘렀죠.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구덩이가 완성됐어요. 박상우는 김정숙의 시신을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었죠. 다 덮고 나니 오전 11시였어요. 박상우는 집 안으로 들어가 바닥을 닦았습니다. 피를 깨끗이 지웠죠. 망치는 창고에 숨겼어요. 그리고 김정숙의 차를 몰고 계룡산으로 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조수석에 가방과 휴대폰을 놓았죠. 실종으로 위장하는 거였습니다. 박상우는 주차장에서 걸어 나왔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죠. 완벽했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검사실에서 박상우는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형사들은 경악한 표이였어요. 사고라고 하셨죠? 이게 사고입니까? 박상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분노 조절이 안 됐습니다.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럼 왜 시신을 숨겼습니까? 왜 실종으로 위장했죠? 무서웠습니다. 감옥 가기 싫었어요. 검사가 책상을 쳤습니다. 15년 동안 시신 위에서 꽃을 심으며 산 게 무서워서였습니까? 계획적 범행입니다. 박상훈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검사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계획적이지 않았어요. 증거 은폐는 계획적이었습니다. 15년간 완벽하게 연기했죠. 조사는 계속됐어요. 경찰은 김정숙의 친구 영희를 찾아갔습니다. 영희는 60대 중반의 여자였어요. 김정숙과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그날 정숙이를 만나지 않았다고 증언하셨죠?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숙이는 안 왔어요. 그런데 박상훈 씨한테서 연락받으셨다면서요? 영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게 실은 영희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2001년 5월 19일 저녁 박상훈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정숙이가 가출했어요. 혹시 거기 연락 안 왔나요? 아니, 안 왔는데. 가출이라니? 좀 도와주세요. 정숙이 찾으면 제발 연락 주세요. 영희는 이상했지만 경찰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박상훈이 부탁했거든요. 경찰한테는 정숙이가 당신 만나러 간다고 했다고 해주세요. 체면 때문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영희는 박상훈을 도와줬습니다. 경찰 조사 때 거짓 증언을 한 거였죠. 왜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영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요. 그때는 정말 정숙이가 가출한 줄 알았어요. 박상훈 씨가 불쌍해 보였거든요. 그 거짓말 때문에 수사가 막혔습니다. 15년간요.
영희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자신이 공범이 된 셈이었죠. 박상우는 모든 걸 계획했던 겁니다. 실종으로 위장하고 증인까지 만들고 완벽한 범죄를 꾸민 거였어요. 8월 말 박상우는 정식으로 기소됐습니다. 살인죄와 시신 은닉죄였어요.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방청객으로 가득했어요. 박상우는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섰죠. 피고인은 끝까지 사고사였다고 주장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박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15년간 시신을 은닉한 것에 대해서는 두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방청객들은 믿지 않았죠. 저 인간이 진짜 뻔뻔하네. 사고라니 말이 돼?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망치, DNA 결과, 증인 진술서들이었어요. 모든 게 박상훈에게 불리했죠. 변호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정황이 너무 명확했어요. 박상훈이 아내를 살해하고 15년간 숨긴 게 분명했죠.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2월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징역 25년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15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은 숨죽인 듯 조용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죠. 피고인 박상우는 피해자 김정숙을 살해하고 15년간 시신을 은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죄에 해당하며 박상우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무덤덤했죠.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사였다고 주장하나 정황상 계획적 범행으로 보입니다. 살해 후 시신을 은닉하고 실종으로 위장했으며 판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박상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15년간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며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의 증거입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김정숙의 딸이 눈물을 닦았죠.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박상훈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거였어요. 박상훈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25년. 자신이 61세였으니 86세에 출소하는 거였죠.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다름없었어요. 교도관들이 박상훈을 끌고 나갔습니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어요. 저런 인간이 25년밖에 안 받아? 무기징역 받아야지. 박상훈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걸어 나갔죠. 복도에서 김정숙의 딸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35세의 민지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박상훈이 지나갈 때 민지가 소리쳤어요.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박상훈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지를 돌아봤죠.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15년 동안 우리 속이고 엄마 무덤 위에서 살면서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나도 엄마가 어디 갔는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매일 밤 꿈에서 엄마를 찾아 헤맸다고요. 박상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빠한테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잖아요. 민지야, 이제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살인자일 뿐이에요. 민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박상훈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뭐라 변명할 수도 없었어요. 교도관이 박상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시죠.
박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어갔어요. 복도 끝으로 사라졌죠. 판결 후 언론은 다시 들끓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15년간 완벽한 연기를 한 남편, 시신 위에 꽃을 심은 잔혹한 범죄.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죠.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특히 금자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김정숙이 좋아하던 꽃을 무덤 위에 심었다는 게 소름 끼친다는 반응이었죠. 그게 무슨 애도야? 조롱이지. 죄책감 때문에 심은 걸까? 아니면 완전히 미친 거 아냐? 사람들은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박상훈 본인만이 진짜 이유를 알았어요. 교도소에서 박상훈은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었죠. 밥도 혼자 먹고 운동도 혼자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상훈은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죠. 붉은 하늘이었습니다. 문득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김정숙을 땅에 묻던 날이었죠. 흙을 덮고 나서 박상훈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죄책감일까요? 후회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어요. 박상훈은 김정숙이 떠나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26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진다는 게 견딜 수 없었죠.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죽인 겁니다. 떠나지 못하게요. 그리고 시신 위에 꽃을 심었습니다. 김정숙이 좋아하던 금자나였어요. 박상훈은 그 꽃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넌 영원히 여기 있어. 날 떠나지 못해. 병적인 집착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어요. 김정숙은 박상훈에게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이었던 거죠. 교도소 독방에서 박상훈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어요. 내가 미쳤었구나. 박상훈은 중얼거렸습니다. 벽에 이마를 기댔죠.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김정숙은 죽었고 자신은 교도소에 갇혔죠. 25년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017년 봄 박상훈의 집은 철거됐습니다.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집이었으니까요. 뒷마당도 완전히 파헤쳐졌어요. 흙을 다 걷어냈죠. 김정숙의 유골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정숙의 유골은 화장됐어요. 딸 민지가 유골함을 받았죠.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아픈 곳 없을 거예요. 민지는 유골함 앞에서 울었습니다. 15년간 찾지 못했던 엄마였어요. 뒷마당 땅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죠. 민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면회도 가지 않았어요. 편지도 받지 않았죠. 박상훈은 교도소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하지만 민지는 모두 반송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0년이 됐어요. 박상훈은 65세가 됐죠. 교도소 생활 4년 차였습니다. 박상훈은 교도소 공장에서 일했어요. 묵묵히 일만 했죠. 다른 재소자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동료 재소자들은 박상훈을 이상하게 봤어요. 저 양반 항상 혼자 있네. 당연하지. 아내 죽이고 15년 동안 숨긴 놈인데. 박상훈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척했지만 가슴은 아팠어요. 어느 날 작업 중 박상훈은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팠거든요. 심장이었죠. 의무실로 옮겨졌어요.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협심증입니다. 스트레스와 노화 때문이에요. 치료하면 나아요? 약 먹고 안정 취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재발할 수 있어요. 박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어차피 여기서 죽든 밖에서 죽든 상관없었으니까요. 2023년 박상우는 68세가 됐습니다. 교도소 생활 7년 차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죠. 어느 날 교도관이 찾아왔습니다. 박상훈 수영자 면회 왔습니다. 박상훈은 놀랐어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면회가 없었거든요. 누군데요? 따님이랍니다. 박상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지가 왔다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유리 너머로 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가 된 민지는 야윈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죠. 박상우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지도 전화기를 들었어요. 민지야. 박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무표정했어요. 오랜만이에요. 왜 왔니? 면회 오지 말라고 했잖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민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엄마 묘소에 꽃 심었어요. 금잖아요. 박상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 엄마가 좋아하던 꽃이잖아요. 그걸 아빠한테서 배웠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사랑한 게 아니었죠. 소유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박상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전 달라요. 전 엄마를 진짜 사랑해요. 그래서 꽃을 심었어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요. 민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다시 안 올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민지야,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안 들을래요. 그냥 거기서 살다가 죽으세요. 엄마한테 한 것처럼요. 민지는 전화를 끊고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박상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지의 뒷모습이 사라졌죠. 박상우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요. 아내도 딸도 인생도 모두 잃었어요. 스스로 파괴한 거였죠. 땅속에 묻힌 건 김정숙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상훈 자신의 인생도 함께 묻혔던 거예요. 15년간 무덤 위에서 살았지만 사실은 박상훈도 이미 죽어 있었던 겁니다. 금잔화는 매년 피어납니다. 하지만 어떤 꽃은 사랑으로 피고 어떤 꽃은 죄책감으로 핍니다. 박상훈이 심은 꽃은 후자였어요. 민지가 심은 꽃은 전자였죠. 같은 꽃이지만 의미는 정반대였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범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숨겨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땅속 깊이 묻어도 15년이 지나도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놓아줄 수 있어야 해요. 붙잡으려 할수록 모든 걸 잃게 되니까요. 박상우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죠. 교도소 독방에서 박상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 왔습니다. 어딘가에서 꽃이 피고 있겠죠. 금잔화도 피어날 겁니다. 하지만 박상우는 볼 수 없어요. 앞으로 17년간, 아니 어쩌면 영원히. 그렇게 박상훈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스스로 판 무덤에 스스로 들어간 남자의 이야기였죠.